오늘 아침 일라디오. 유치원을 지나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12년을 다니고 대학 때까지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선생님께 배웠더라고요.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 모두 잘 계시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매 순간 인연을 맺고 지내온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는 좋은 선생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인연만 있을 수는 없겠지만 어떤 관계든 또 어떤 상황이든 지나고 보면 모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로 남는 것 같거든요. 자, 오늘도 닫힌 마음을 활짝 열고 늘 그랬듯이 겸손한 마음으로 스치는 바람과 작은 풀잎 하나에서도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월 15일 토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병해충에 강해서 기르기 좋은 품종, 어디에 내놔도 높은 경쟁력을 갖춘 품종,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농가 소득의 보탬이 되는 좋은 품종. 농민들은 이런 품종을 원하고 기대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더 좋은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주 이 시간 든든한 우리 품종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함께 할게요.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 싱그러운 5월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해주는 우리 꽃 장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농촌진흥청 화훼과 양경록 농업연구사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오늘 첫 시간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꽃 장미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하니까 제가 또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양경록 연구사님, 장미 품종 연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장미 품종 연구를 맡은 지는 올해로 2년 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기관의 역사로 보면 선배님들로부터 제가 태어났던 해부터 연구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장미에 대한 연구가 길게 이어져 온 거군요. 저는 이제 꽃을 다루는 플로리스트로도 저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꽃시장에 자주 가서 장미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근데 장미가 정말 종류도 많고 색도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 많은 장미 중에서 오늘 소개해 주실 품종은 어떤 걸까요? 네, 바로 화이트 뷰티라는 품종입니다. 화이트 뷰티요? 이름 같은 장미겠죠? 네, 이름처럼 하얀색인 스탠다드 장미입니다. 이 품종의 특징이자 장점은 꽃의 크기인데요. 꽃이 피었을 때 꽃 직경이 12cm 정도로 매우 크고요. 그래서 재배 농가에 따라 또 더 커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화이트 뷰티는 스탠다드 품종이라고 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일단 2013년에 마릴린 먼로라는 장미와 피치코트라는 장미를 교배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교배한 종자를 수확하고 100일간 저온 처리하고 또 싹을 틔워서 식물체를 만드는 데까지만 1년이 걸리고요. 하나밖에 없는 이 식물체를 삽목으로 증식을 하고 온실에서 키우면서 특성을 평가하는 데 또 3년이 걸립니다. 그렇군요. 네. 꽃시장에 가보면 워낙에 장미들이 많은데 이제 수입 장미도 정말 많고요. 꽃이 좀 큰 장미들이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소비자들도 그런 장미를 좀 더 많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수입하는 장미들은 주로 케냐, 에콰도르와 같은 나라의 고지대에서 생산된 장미인데요. 이런 지역은 광은 풍부하고 고온기에 온도가 낮기 때문에 장미꽃이 천천히 크면서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송이가 주는 볼륨감이 크기 때문에 이런 스탠다드 장미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도 점차 큰 품종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큰 장미를 육성해야겠다 하셨던 거군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육성한 그 화이트 뷰티 품종이 농가에 보급이 돼서 이제 현장에서 한참 생산을 하고 있겠네요. 농가의 반응이 어떤가요? 김해 지역에서 2018년을 시작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장미가 10송이를 한 단으로 판매를 하는데 이 화이트 뷰티는 다른 장미에 비해서
크기가 매우 크니까 멸종위를 한 단으로 묶을 수가 없어서 고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단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농가에서 이 화이트 뷰티에 대한 관심은 좀 많이 보이시나요? 네, 많이 보이고요. 장미 재배 농가는 주로 품종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재배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농가가 뭐 화이트 뷰티만을 선호하고 그런 건 따로 없고요. 다만 꽃이 흰색이기 때문에 꽃잎 상처가 있으면 다른 색보다 눈에 잘 띄어요. 그래서 유통 과정이라던가 수확 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실 수 있는 농가에서 재배하시는 게 좋고, 또 총체벌레가 흡습한 흔적이 있으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름철에 폭우 냉방 같이 온도를 낮게 관리할 수 있는 농가가 유리할 거예요. 또 농가에서 말씀하시길 다른 품종에 비해서 흰가루병 같은 병이 거의 없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은 또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화이트 뷰티가 또 유명해진 게 그 대통령의 SNS에 작년에 이제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회자가 되기도 했는데요. 화려한 색의 장미들 사이에 화이트 뷰티가 중간중간 같이 있으니까 좀 우아한 느낌이 더 들기도 하고 차분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소비자들은 어떤 때 이 화이트 뷰티를 사용을 하면 찾으면 좋을까요? 물론 마음이 원할 때긴 하겠지만. 네. 우아한 느낌도 있고 또 웅장한 느낌도 있어요. 크기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미니 장미처럼 아기자기한 장식보다는 꽃병도 높은 꽃병을 사용하셔가지고 테이블 위보다는 좀 바닥에 두시고 한 1m 정도로 크게 자르셔가지고 이런 집안 입구 같은 곳을 장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흰색이기 때문에 웨딩 장식으로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하얗기 때문에. 네. 장미를 재배하는 농가에게 또 장미를 사랑하는 소비자에게 연구자로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요새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집안의 장미 몇 송이로도 행복함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사실 5월의 장미라는 말이 있지만 시설에서 연중 생산되는 꽃이 장미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 요새 조화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생화가 주는 느낌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비록 이런 시들고 시든 꽃을 치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런 그 끝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싱싱한 순간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장미를 다양하게 구입하셔가지고 아름다움과 이런 행복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예쁜 장미 더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오늘 장미, 화이트 뷰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농촌진흥청 원예과 양경록 연구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온 세상에 싱그러움이 넘치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지내는 작은 공간도 봄과 여름, 그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생기가 가득 채워지면 좋겠죠? 나의 작은 식물원 김현신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요즘 말이죠. 먼 산에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는 것도 좋고 또 이렇게 길가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가르스를 바라보는 것도 좋고 정말 언제 이렇게 금방 초록초록해졌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싱그러운 느낌이 가득해요. 맞아요. 어때요? 저도 지난 주말에 황사가 좀 거쳐가지고 북서울숲 잠깐 다녀왔어요. 산책할 겸. 근데 그냥 숲 보고 잔디 보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게 힐링이 진짜 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하면 그 하루가 좀 더 선물같이 느껴지는 그런 맞아요. 기분입니다. 네. 자, 그런 느낌으로 좀 감사하게 되는 아침인데요. 자, 오늘은 우리 어떤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이름이 참 귀여운데요. 버들강아지를 들고 왔습니다. 그거요? 네. 우리 집 강아지는 버들강아지. 복슬강아지 아닌가요? 네, 이 버들강아지는 갯버들이라고 달리 부르기도 하는데요. 봄날 얼음이 확 녹은 시냇가에 가보면 이렇게 보송보송하게 귀여운 털꽁지를 매단 녀석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버들강아지입니다.
따뜻한 바람에 살랑거리는 버들 강아지를 보고 있으면 입가에 이렇게 미소가 싹 지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이름이 그 진짜 강아지에서 나온 것 같아요. 짧은 맞아요. 꼬리 이렇게 흔들면서 나오는 아까 제가 불렀던 그 복슬 강아지. 그때 그 강아지, 버들 강아지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버들 강아지는 버드나무과에 속하는 작은 키 나무인데요. 개울가에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잘 자라고요. 키는 한 1, 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복슬복슬한 부분만 생각하면 작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키가 크죠. 네, 맞아요. 가지가 이렇게 쭉 길게 나와가지고 생각보다 크고요. 그 어긋나는 잎은 긴 끈처럼 생겼으나 봄에 피는 많은 식물들처럼 버들 강아지도 꽃이 잎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버들 강아지가 피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약간 은빛으로 찬란한 그런 솜털들을 드러내는데요. 암꽃은 길이가 2에서 5cm 정도고 약간 붉은빛이 돌고요. 숫꽃은 위는 흑색이고 가운데는 붉은색 그리고 안에는 연한 초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슬복슬 강아지 꼬리 같다고 생각하는 그 털 부분이 바로 꽃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복슬복슬한 그 부분이 꽃인데 한 4, 5월 정도가 되면 길이가 한 3cm 정도의 긴 타원형 열매가 암꽃 모양 그대로 모여가지고 붉은 녹색으로 여뭅니다. 그 다 익으면은 열매 껍질이 터져가지고 하얀 솜털 달린 씨앗이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는데요. 그 종자가 긴 타원형이고 길이는 3mm 정도인데 그 종자에 솜털이 달려 있어가지고 바람에 의해 날리다가 냇가나 습지의 땅 위에 닿으면 일주일 이내에 발화도 하고요.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개체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산골짜기나 개울, 강가에 서식을 하고 추위에도 잘 견디는 식물입니다. 정말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네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그 버들 강아지 꽃을 볼 수 있고 5월 중순인 지금은 이제 잎이 많이 돋아났죠. 네, 맞아요. 지금 잎이 많이 돋아날 때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6월 중순쯤이 되면 그 하얀 털 달린 씨앗이 이미 다 날아가고 잎자루가 넓고 낮은 톱니가 있는 잎이 무성해질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하얀 빛이 감돌기 때문에 여름에 갯버들 이렇게 군락을 멀리서 보면 마치 하얗게 핀 꽃이 초록 잎과 함께 바람에 흩날리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네. 버들이라고 하면은 참 발음할 때도 버들버들부들부들 맞아요. 좀 맞아요. 느낌이 좋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이름이 붙은 나무들도 참 많은 것 같고. 네, 참 많습니다. 가지가 이렇게 축 늘어지는 수양버들 아마 아실 텐데요. 그 수양버들을 실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수양버들과 비슷하게 생긴 능수버들도 있습니다. 이 수양버들은 중국이 그리고 능수버들은 우리나라가 고향이고요. 이 외에도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정겨운 왕버들, 쪽버들, 용버들, 여우버들, 떡버들 등 버들 종류만 해도 무려 41종이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다고 하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한 300여 종이 넘는 버들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꽃 작품을 할 때 버들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네. 꽃만 꽂는 것보다 이렇게 선이 있는 그 버들 가지가 들어갔을 때 훨씬 더 그 작품이 자연 속에 있는 맞아요, 느낌을 맞아요. 더 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용버들이라고 하는 곱슬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선이 구불구불 네네. 예뻐요. 네, 제가 좋아하는 버들은 용버들, 석화버들. 석화버들? 네, 네. 이것도 선이 정말 예쁩니다. 음. 지난 작품에 썼는데 여튼 네. 버들은 정말 종류가 많고 아까 세계적으로는 300종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종류가 많은 만큼 문학 작품에서도 좀 많이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떠올려 보면은 버들이 등장하는 문학 작품들, 시를 좀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우리나라 문인들은 물론이고 중국의 문인들도 버들과 관련된 시를 자주 읊었습니다. 그래서 버들에 얽힌 가장 많은 주제가 사랑과 이별인데요. 그 옛사람들이 연인과 헤어지기 위해서 찾는 장소가 나루터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버들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버들, 능수버들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맞아요. 그 사이로 연인들이 살짝살짝 보이면서 네, 사랑을 나누면서 이별도 또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네.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그림이 자연히 그려져요. 이렇게 버들이 싹 내려져 있을 때 연인들이 이렇게
뭐 마음도 표현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버들가지를 서로에게 꺾어주면서 이별하는 연인의 모습도 무척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앞서 수양버들을 실버들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버들은 김소월 시인의 시 제목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중 가요로도 만들어져서 사랑을 받았던 시인데요.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실버들 김소월 실버들을 천만사 늘어놓고 가는 봄을 잡지도 못한단 말인가. 이 몸이 아무리 아쉽다기로 돌아서는 님이야 어이 잡으랴. 한갓되이 실버들 바람에 늙고 이내 몸은 시름에 혼자 여위네. 가을바람에 풀벌레 슬피 울 때 외로운 밤에 그대도 잠 못 이루리. 아, 참, 같은 버들인데 버들 강아지 이 느낌하고 그쵸. 실버들 참 느낌이 많이 달라요. 맞아요. 네. 외로운 밤에 그대도 잠 못 이루리. 이런 구절이 확실히 좀 그런 버들 강아지하고는 느낌이 다른데요. 이 김서월 시인은 아마 유명해서 잘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꽃말이 수양버들은 비애와 추도인데요. 그에 반해서 버들 강아지는 친절과 포근한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버들 강아지는 이런 좀 귀엽고 밝은 느낌 때문에 동요나 동시, 동화의 소재로도 자주 쓰입니다. 1980년에 간행된 동화 작가 손동인의 작품 버들 강아지에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성장담이 잘 담겨져 있고요. 이 지금 낭독해드렸던 실버들의 김소월 시인은 한국 현대 시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고 명실공히 한과 슬픔으로 덧난 우리네 민중의 상처를 보듬어하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네. 시인이 단 한 권의 시집을 남겼는데요. 그게 또 꽃 이름이죠. 알죠? 네. 나보기가 역겨워가 제가 자꾸 노래를 부르네요. 네, 진달래꽃. 네, 맞습니다. 네. 진달래꽃인데요. 이 시집은 오랜 시간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이 실버들 시도 역시 이별과 슬픔과 회한이 잘 묻어나 있는 시인데요. 머리를 풀어헤친 그 버들을 생각하면 훨씬 더 마음 깊이 와닿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시 내용 모습을 상상하면서 들으면 시의 언어가 정말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버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버들 중에서 갯버들에 얽힌 좀 재미있는 얘기도 있다면서요? 네, 삼국유사에 적힌 이야기인데요. 그 물의 신 하백에게 세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하백이 버들강아지, 그러니까 갯버들이 핀 강가에서 두 동생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한 첫째 딸을 무척 귀여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버들강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유화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고요. 어느 날 그 유화가 해모수를 만나가지고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얼마 뒤 해모수가 유화를 놔두고 홀로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백은 그런 딸에게 화가 나서 유화를 추방해 버리는데요. 마침 동부여의 금화왕이 유화를 발견하고 왕궁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유화가 알 하나를 낳았는데 그 알에서 나온 아이가 훗날 주몽이 되었다는 겁니다. 네, 주몽의 탄생설화. 네, 맞습니다. 그 탄생설화만큼이나 재밌는 검은 꽃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검은 버들 강아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은색 버들 강아지를 많이들 이제 생각하실 텐데요. 그 은색 버들 강아지와는 사뭇 다른 윤기 도는 붉은 줄기에 검은 꽃이 달리는 그걸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걸 검은 버들 강아지라고 하는데요. 검은색 꽃은 붉은 줄기와 선명히 대조를 이뤄서 더 도드라져 보이고 마치 이렇게 화장할 때 쓰는 마스카라와 흡사한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탓에 영어권에서는 이 검은 버들 강아지를 검은 고양이를 닮은 꽃이라 이르기도 합니다. 살짝 무섭기도.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줄기가 또 여느 버드나무처럼 이렇게 축 처지는 게 아니고 마치 고양이가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알고 있듯이 하늘을 보면서 곱게 자라는데요. 그 특색 있는 꽃봉오리색 덕분에 꽃꽂이 소재로 이용되기도 하고 겨울 정원의 운치를 좀 더해주는 소재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좀 사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쯤에서 저희가 또 시를 한 편 더 들어보고 지나가 볼까요? 연애 신미나 비가 올 거라고 했고 우산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했다. 당신은 우산을 착착 접은 뒤 사거리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횡단보도를 건널 것이다. 비가 올 것 같다는 말은 어쩐지 희미해. 눈을 감으면 4층에서 1층까지 차례로 전등에 불이 들어온다. 티스푼으로 뜬 것처럼 빗물이 파낸 작은 홈들이 길게 이어진다. 반지를 빼서 주머니에 넣는다. 약지에 흰 띠가 남아있다. 제가 요즘 빠져있는 드라마 5월의 청춘이 떠오릅니다. 네. 8, 9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데, 주인공들이 지금 한 달 이제 끝날, 그러니까 5월 말이면 여자가 유학을 떠나게 돼요. 이제 그 시기에 연애를 할까 말까, 지금 이별이 정해져 있는 연애를 시작할까 말까 하는 정말 설렙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신민아 시인의 이별시, 연애네요. 제목이 근데 이별시인데. 맞습니다. 아마도 이별까지도 연애의 한 과정으로 생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시집 당신은 나의 높이를 가지세요라고 신민아 시인이 두 번째 시집을 냈는데요. 이 시는 첫 번째 시집 신고라 불렀다에 수록된 시입니다. 신민아 시인은 그 김소월에 유려하면서도 넉넉한 호흡을 계승하면서도 자신만의 서정을 완성했다는 평을 받는 시인인데요. 오늘 읽어드린 연애라고 하는 시에도 그런 전통적이면서도 또한 세련된 이별의 정서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수양버드를 꺾어주면서 나루터에서 헤어졌던 연인들을 떠올려 보면 반지를 빼서 주머니에 넣는, 그래서 약지에 흰 띠가 남은 연인에겐 어쩐지 버들강아지 한 송이를 살포시 또 건네주고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새롭게 연애를 다시 시작할 수 있죠. 그런 그런 그림까지도 그려지는 시와 또 소재였습니다. 버들강아지 덕분에 요즘 좀처럼 저에게는 느낄 수 없었던 연애와 이별의 감정, 느낄 수 없는 감정이죠. 동시에 경험해 볼 수 있었어요. 나의 작은 식물원 오늘도 김현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선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맛있는 한 끼.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또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 시작한 코너입니다. 맛있는 한 끼. 오늘은요, 우리가 매일 먹는 채소, 그중에서도 바로 지금 이 계절에 가장 싱싱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채소들로 맛있게 한 끼 제대로 차려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채소를 아주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연구하신다는 분인데요. 채식은 어렵지만 채소 습관
가져보자. 네, 이 책의 저자, 채소 소믈리에로 활동하고 있는 요리연구가 홍성란 대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네, 마찬가지십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또 방송에서 네. 배웠던 인연도 있고, 네, 역시 채소를 즐겨 드셔서 그런지 피부도 역시 좋으시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지난 시간에는 그 쌀 소믈리에로 활동하는 분과 우리 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뭐 쌀이라는 것도 저희가 이제 맨날 먹는 쌀, 밥이지만 또 다양한 종류가 있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도 들어보니까 좀 재밌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오늘도 또 채소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농업 현장에 가면은 우리 채소들이 정말 지금 이 봄에서 이제 갑자기 여름 되는 느낌인데 이때 쑥쑥 자라나고 있는데요. 홍 대표님이 채소 소믈리에시면서 또 요리 연구가 또 함께 하시잖아요. 네. 채소 소믈리에라는 직업 자체는 사람들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채소 소믈리에라고 해서 많이들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은 채식주의자인가 하는데요. 저는 뭐 고기도 다 좋아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채소를 조금 더 쉽고 또 친근하게 습관할 수 있도록 그 채소에 관한 정보와 가치를 알려주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언제부터 채소 소믈리에를 하셨나요? 이제 요리는 이제 19살부터 이제 요리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요리 연구가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 그래도 조금 채소의 매력이 더 느껴져서, 2014년 정도에 이제 채소 소믈리에라는 자격증을 접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요리를 하지만 조금 더 채소에 더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채소를 좀 더 사랑하는 요리 연구가가 돼보자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분야로 채소를 결정을 하신 거군요. 네. 네. 그러면 채소 소믈리에인 홍 대표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네. 고기가 좋으세요? 채소가 좋으세요? 저는 근데 솔직히 지금은 채소가 좋아요. 오, 정말. 네. 채소의 매력을 알면서. 네. 그렇군요. 물론 둘 다 먹지만 네.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하면은 채소예요. 채소. 그럼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과 저도 네. 이 시간이 끝날 무렵엔 채소가 더 좋아지도록 네. 네,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늘 습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습관을 식습관이라고 또 하잖아요. 네. 홍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은 여튼 채소를 접하다가 채소에 대한 습관이 생기는 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게 노력하다 보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채소하면은 이제 약간 이파리 같은 것만 많이 생각을 풀떼기라고 하실 수 하죠, 있잖아요. 그렇죠. 풀떼기. 이제 토끼들처럼 이제 많이 풀떼기만 먹어야 되나 생각하시는데 이제 고기는 생각해보면 식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금방 생각이 난 건데 그 새송이 버섯을 그냥 손으로 찢어서 마른 후라이팬 아무것도 안 두르고 그냥 가열을 해서 그 위에다가 딱 찢은 새송이 버섯을 구우면요 고기 식감처럼 엄청 쫄깃쫄깃해요. 네, 그래서 이제 잎채소도 같이 놓으면서 새송이버섯도 고기 식감처럼 같이 꺼가지고 같이 구워서 이렇게 해서 한 상을 차리면 고기가 없어도 아쉽지 않은 채소 식단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일단은 저는 고기가 없으면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하지만 말씀하신 방법대로면 몸에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입에서도 좀 새로운 식감을 더 즐겨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채소 습관 첫 단추 잘 끼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그 제철 음식을 우리가 보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왕이면은 첫 번째 재료를 좀 이 봄에 먹으면 좋은 봄 기운이 가득한 재료로 선택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봄에 나오는 채소는요 정말 약이에요. 약. 그러기 때문에 봄이 지나면은 대부분이 조금 구하기 힘들어요. 그 계절이 지나버리면. 그래서 꼭 봄에 꼭 챙겨 먹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채소는 두릅입니다. 두릅. 네. 두릅. 데쳐서 초장 찍어 먹으면 맛있는. 네, 맞아요. 그 두릅이군요. 네. 두릅은 그러면 뭐 어떤 영양분이 많은가요? 이제 두릅은요 정말 4월에서 5월 딱 2달 정도 바짝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꼭 챙겨 드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단백질이 정말 많은 최고의 단백질 채소예요.
두릅에 단백질이 있다고요? 네. 처음 알았어요. 이게 이제 단백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기에만 단백질이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채소에도 칼슘과 단백질과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요. 근데 특히나 두릅은 봄나물 중에서 단백질이 가장 많은 봄나물 채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뭐 단백질이 그러면 고기만큼 되나요? 네, 이제 뭐 이게 구체적인 영양소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제 두릅은 이제 산채의 제왕 고기 채소라고 할 정도로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한데 이제 사포닌 그리고 비타민 A, C 그리고 칼슘 등이 풍부해가지고 이제 우리 봄철에 환절기의 면역력을 좀 높여주고요. 그리고 입맛을 돋우면서 나른한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나른한 봄에 꼭 챙겨 먹어야 되는 채소네요. 네. 두릅이 근데 보면은 조금 모양도 조금씩 다르고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들었어요. 네, 이제 두릅은 보통 땅두릅, 참두릅, 개두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흔하게 마트에서 아마 만나는 게 땅두릅과 참두릅일 거예요. 근데 이제 땅두릅은 땅에서 자라는 독활의 새싹이고 참두릅은 두릅나무의 어린 순인데 이제 조금 짧고 좀 통통하고 잔가시가 많은 게 참두릅이에요. 그리고 네. 개두릅은 이제 엄나무의 순인데요. 이제 밑에 가시가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좀 맛이 가장 써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재료로 많이 좀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종류에 따라서 두릅의 손질법도 좀 달라지겠어요? 대체적인 손질법은 좀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수월하느냐, 조금 더 세밀하느냐, 약간 이 정도의 차이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보통 땅두릅이 제일 손질하기는 수월해요. 제일 좀 매끈하고 가시도 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다루기가 쉬운데요. 이제 구매를 했을 때 밑에 단단한 껍질 그리고 이파리 부분은 제거를 해주세요. 근데 너무 많이 자르게 되면은 아깝잖아요. 먹을 게 없죠. 네, 영양소인데 그래서 최대한 바짝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잔가시들은 칼로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긁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세척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두릅은 저는 좋아해요. 네. 근데 저희랑 같이 사는 친구는 싫어해요. 네. 쓰대요. 그 쓴맛이 있는 게 써서 안 좋아 나쁘다가 아니고 이게 정말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증거인데 사포닌이란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래서 폴리페놀 성분 또한 굉장히 풍부해서 우리가 이제 노화 방지라던가 그 몸속에 이제 산화되는 부분을 막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이 드셔주시면 좋은데 이제 뭐 도라지라던가 인삼이나 더덕 같은 류도 굉장히 좀 쓴맛이 나잖아요. 네. 하지만 그런 것 모두가 다 항암 예방에도 도움이 돼서 쓰다고 피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쓸수록 많이 드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집에 있는 어린이 입맛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네. 좀 쓴맛을 어떻게 하면 좀 줄여서 먹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쓴맛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두릅을 데칠 때 이제 조금 쌀뜨물을 활용을 해서 데쳐주시면은 훨씬 더 쓴맛을 조금 더 보완을 시켜줘서 좀 더 고소하게 그리고 담백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릅 이 봄에 꼭 먹어야 되는 채소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제일 간단한 맞아요. 방법만 쓰고 있는데요. 좀 네. 색다른 두릅 요리 있을까요? 이제 두릅은 보통 이제 반찬이나 이렇게 곁들임식으로 많이 드시는데 사실상 또 그렇게 먹다 보면 많이는 드시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쉬우면서 간단하고 또 많이 드실 수 있는 밥도둑 메뉴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두릅 된장밥입니다. 두릅 된장밥이요? 네. 어떻게 만들어요? 네, 두릅 된장밥은 이제 두릅은 이제 손질을 해둔 상태에서 이제 마늘이랑 그 다음에 맛술 그리고 참기름 넣고 살짝 볶아요. 볶아주시는데 이제 너무 오래 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밥을 하는 동안에 또 시간이 더 들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향만 내주는 정도로만 볶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때 된장이랑 그리고 불린 쌀을 넣어서 볶아요. 다시 그냥 볶는다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젓는 느낌. 젓는 느낌으로 해서 맛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섞어주시고 그 다음에 물을 붓는데요. 물은 동량, 불린 쌀에 동량의 물을 붓고 그리고 손바닥만한 다시마 한 장을 얹어서 냄비밥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냥 전기밥
밥솥에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추천하는 거는 냄비밥인데 그 이유는 훨씬 더 식감과 향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냄비로 밥을 하면은 좀 더 구수한 그런 향이 또 집에 이렇게 풍기면은 또 식욕이 더 올라올 것 같기도 하고 된장까지 들어가면 구수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전 냄비밥 어렵던데요. 오히려 냄비밥을 잘 알아두면은 밥을 데우거나 밥을 안 치는 게 더 오래 걸려요. 네, 냄비밥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불린 쌀과 동량의 물을 넣고 센 불, 뚜껑을 덮어서 센 불로 한 다음에 이제 주변에 기포가 보글보글하면서 김이 나요. 그러면 바로 약불인데요. 정말 제일 약불로 줄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잘 타거든요. 완전 타요, 저는.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약불, 이게 불이 커질 듯 말 듯한 그 느낌으로 약불로 줄인 다음에 10분, 그리고 불 끄고 5분 뜸을 들이면 웬만하면 냄비밥이 성공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가스불 아니라 인덕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 번 끓고 나면 무조건 제일 약한 불로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근데 팔팔팔 끓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테두리 부분이 이제 기포가 몽글몽글하면서 김이 모락모락 날 때 있어요. 네. 딱 그 시점에 그냥 줄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확 끓는 것도 아니군요. 예. 그렇군요. 네.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어떤 채소랑 같이 친해져 볼까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채소는요. 세발나물입니다. 세발나물. 저희 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였습니다. 식감을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거 바다에서 자라는 건가요? 세발나물은 진짜 이것 또한 봄에 정말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채소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세발나물은 이제 갯벌에서 자라요. 그래서 이제 갯나물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갯벌의 염분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이제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자체적인 짠맛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맞아요. 세발나물이 몸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제 세발나물 같은 경우는 칼슘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칼슘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리고 이제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우리 이제 부종 그리고 나트륨 배출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한 피로 회복과 당뇨 예방 그리고 성인병 예방에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 낯설다고 피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발나물다 하면은 바로 구매를 해서 자주자주 좀 섭취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네. 마트에 가보면 세발나물이 이렇게 비닐봉지에 이렇게 통통하게 300g, 500g 묶어서 팔더라고요. 네. 좀 신선하게 고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이제 세발나물을 굉장히 손질하기 편하게 이렇게 봉투에 담아줘서 보통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 못하고 바로바로 집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렇게 봉투 안에 들어서 판매하는 거는 뒤집어도 보고 아래에서 위로도 보셔야 돼요. 네, 이게 그냥 앞면만 보면 상표 때문에 좀 가려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세세히 이제 보면은 일단은 시들시들 거리거나 색이 이제 조금 갈색스름하게 변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물 이렇게 습해가지고 진물이 좀 많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록색을 띠면서 탄탄하고 가늘게 뻗어 있거든요. 길쭉길쭉. 그 모양이 고르게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세발나물 데쳐서 먹잖아요. 데치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제 세발나물은 사실은 굉장히 열이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괜찮아요. 그냥 드셔도 되는데 네. 데칠 때는 그냥 물을 한번 끓은 다음에 바로 세발나물을 넣고 다시 테두리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쯤 그때 바로 꺼내주시는 거예요. 정말 뭐 한 10초, 20초 정도면은 충분해요. 그렇군요. 좀 네. 지켜봐야 되는 거군요. 짧은 시간이지만. 네. 그렇군요. 세발나물은 저는 정말 나물 반찬으로만 먹었는데 조금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채소는요, 생으로 많이 즐기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제 세발나물 같은 경우에도 생으로 먹더라도 부담 없고 거부감이 없어서 이제 즐기기 쉬운데요. 그 가지고 있는 짭짤한
짭짤한 맛이랑 그 아삭한 맛을 가장 잘 살려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샐러드는 뭐 간단하게 이제 샐러드 채소를 대체해서 세발나무로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제가 세발나물 칼슘이 풍부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유와 함께 세발나물 쉐이크. 네. 네. 세발나물과 우유를 그냥 섞어서 그냥 믹서기에 갈아요. 그래서 그냥 우유처럼 드시는 건데 이 한 끼가 훨씬 더 칼슘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세발나물 우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짭조름은 고소하겠네요. 맞습니다. 맞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넣어도 돼요. 네. 또 좀 너무 쉬우니까 하나 더 알려주세요. 굉장히 쉽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유를 또 만들고 또 한 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주먹밥이에요. 네. 이제 세발나물 자체적으로 간이 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맛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제 따로 소금 간 필요 없는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세발나물 주먹밥입니다. 그래서 참기름 그리고 깨 넣는데 깨도 살짝 부셔서 그 다음에 밥 거기에 이제 세발나물 조금 잘게 다져가지고 조물조물 묻혀서 이제 주먹주먹 한 입 크기로 만들어주면은 끝이에요. 왠지 오늘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세발나물은 당장 사서 바로 오늘 그냥 아주 간단한 그냥 점심으로 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정말 입안 가득 봄을 느끼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두 가지 채소 오늘 두릅과 세발나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뭐 먹지? 이따 점심에 뭐 차리지 고민하셨던 분들 해결되셨죠? 건강한 우리 채소 더 많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채소 소믈리에 홍성란 대표님 함께했는데요. 아주 좋은 채소를 당장 만들 수 있게끔 용기를 주신 것 같아가지고 감사해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